지금교회 박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남양주 종교평등연대가 주관하고 종교평등연대 안에 종단별로 있는데 그중에 그 기장 남양주 시차회가 주최하는 강의회입니다. 딱 오늘 강사 오신 분이 유명해서 남양주 사람들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 대청소에 정말 뜨거운 불을 일으킨 최재형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몇 가지 여쭤봤더니 뉴 코리아 2020 비전 대표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여쭤보니까 남북이 좀 통일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을 준비하시고 활동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계시면서 평화운동을 꾸준히 해오셨고요. 또 손정근 목사 기념사업회 운동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보다는 명품백 하면 다 아실 것 같고요. 글쎄, 소위 법 기술자들은 몰래카메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진실을 알려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최 목사님 하시는 일이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또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주 숨겨진 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렇게가 아니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들어오세요. 지금 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 조금 시간 끌라고 박수 쳐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최재형 목사님 모셔서 명품백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어떻게 통일운동을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떤 그런 진실을 밝히게 된 그런 어떤 배경, 어떤 용기 이런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성남에서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늘 한 일이 뜨거워. 디올백이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강연에서, 특강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외쳐댔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고 아는 분은 많이 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궁금하십니까? 디올백. 제가 디올백을 하도 외쳤더니 또 디올백에 관한 이런 애드립 많이 했더니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만든 호흡을 표지판에 써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시간도 갖고 있는 것을 뉴스 시간을 보면서 제가 봤어요. 디올백 뭐라고 했죠? THE 더, 그 다음에 ALL, all, 그 다음에 back, BACT, 돌아가다 할 때, 백하다 할 때, 그래서 D, all, back, 모두가 돌아오라. 앞에 분, 그러니까 RAEO 앞에 분은 더는 D로 있잖아요. 그래서 D, all, back. 첫째로,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국힘당과 대통령실과 내각이 모두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친일 매국, 친미 매국 이런 뉴라이트
사대주의자들도 민족 정신, 민족주의로 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 하나님을 떠난 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서 디올백 좋죠? 네.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 브랜드를 선정했나. 그리고 그 디올백 회사의 이름도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디올백.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9일간에서도 모임을 가졌다니까요. 실제로 하도 전국에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게 이 시국과 관련된 전화보다도 신앙 상담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1차 모임도 가졌는데, 교회 이름을 디올백 처치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다 인터내셔널 치고는 제가 뭐 미국 시민권자니까 또 거기 가서도 해도 되고, 여기 체류하는 중에 해도 되고, 또 외국에서 뭐 외국인들이 와서 뭐 예배드리자고 또 해도 되고, 그래서 인터내셔널만 집어넣으면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디올백 처치가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찮죠? 네. 예. 여러분,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제가 잠시 생각해 봤는데, 외줄타기 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외줄을 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가지고 중심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뭐 왕의 남자 보면 광대가 외줄타기 하는데 부채를 가지고 균형을 잡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면서도 그 와중에도 점프를 하고 거꾸로 그냥 한 바퀴 돌리고 그 줄 위에 떨어지고 가진 기교를 누리고, 와, 그렇게 외줄을 탄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유럽에는 철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봉을 가지고 이 빌딩에서 저 빌딩으로 외줄을 타는데, 봉으로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잡아야 추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이 매일매일 외줄을 타는 심정이에요. 살아있는 저봉과 맞짱을 뜬다는 것, 그게 여러분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나게 강연하고 인터뷰에서 저 최 목사 강단이 있나 보다, 저 최 목사 정말 용기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고, 저도 처한 여건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제가 속한 그 저의 소속 단체가 있고 교단이 있고, 왜 저들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외줄타기 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분은, 외줄을 타는 분들은 현실만 있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칫 0.001초 뭔가 실수를 하거나 집중을 안 하면 그냥 추락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고 과거고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only just 현실만 있고 지금 right now,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지점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은 신앙생활도, 혹은 사회생활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멀쩡하게 저를 인터뷰하던 국민일보가 저를 기사화해주고 유튜브도 출연해
시켜주던 국민일보가 저를 공격하는 언론 방향으로 간다든지, 여의도 수목교회에 속한 기독교대학 하나님의 성회가 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든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한기총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기총이 저를 고발을 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도 한 번도 모자라도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듣보잡 단체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 기독교 총연합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난 도통 처음 듣는 이름들인데, 뭐 한국교회 언론협회 무슨 이런 단체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1200개 단체가 총 집결해가지고 저를 규탄을 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저를 비난하는 것도, 와, 이런 공격을 보도가 나간 이래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시달림을 받고 고소고발을 몇 건을 당했는지 카운트가 안 되는 것들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난이 하나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 내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너무 여유롭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내 마음이 불안과 초조는 단 0.01도 없고 그냥 평화 그 자체가 평정심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교 신자들만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연을 하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침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당이나 교회 오면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서두에 이야기하다가 강연의 본론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절로 끝절까지 말씀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를 이제 거시는데 그 첫 마디가 물 좀 다오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7마디 말씀하시고 여인은 6마디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금식기도 20일 동안 했을 때, 이민 가기 전에 거기에서 제목을 정변치령이라고 쳤어요. 우물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정변치령.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가상치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목이 마르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병정이 해용에 신포도를 찍어서 입에 대줘서 갈증을 살짝 노랗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수가성 우물가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도 행로에 피곤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동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좀 다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타는 목마름의 삶이 아니셨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고 여러분은 무엇을 갈증을 느끼고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타는 목마름이 달랐습니다. 40년대부터 해방 대련해부터 우리 조상들은 건국에 이르기까지 대한독립 만세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살던 분들은 잘 자라보세요 시대 정신이었고 80년대부터 시대 정신은 민주화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시인의 시 내용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정신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며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무엇이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 저의 타는 목마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도 아직 목이 말라요. 실제로 물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이 무엇인가?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염으로 숨죽여 흐느끼며 민주주의여 만세, 민주주의여 만세. 경사하셔서 컵을 놓을 수 없는 구정을 몰랐습니다. 민주주의요 만세가 여러분 타는 목마름입니까? 저는 저하는 그 정신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플로레타리아 정신도 저하라고 하는 뜻이고 제가 속한 개신교, 여기는 가톨릭 성당이지만 신부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을 때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저항합니다. 저항. 여러분, 저항만이 우리의 각 천부적인 주어진 자주와 주권과 주체성을 되살리고 꽃피우는 일이야말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2년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시국 강연을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을,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무슨
공식석상에서 태극기 앞에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하면 애국가 안 부릅니다. 그러면 되시나요? 의례적인 거는 국기에 대한 맹세, 또 애국가는 부르셔야죠. 윤석열,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2년 동안 나라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분, 마치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다 못해 마지막 이제 숨이 멎을 지경이 되는 그 끝판에 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오기 직전의 그 갑갑함과 숨막힘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인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통일운동을 하며 대북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통일운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남측의 모든 통일 파트너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체해버렸습니다. 6.15니, 미나열이니, 그 외에 범민련이니 이런 단체들이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다 자진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은 노동당 강령, 최고인민회의 규약, 그 다음에 내각의 모든 그런 규정들에서 통일의 대상인 남조선,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하는 전무후무한 분단 80년을 앞둔 그 어느 날 북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하고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윤석열 때문인 것입니다. 적대적 교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라고 호칭하는 북측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그냥 미국, 그냥 일본 안 부르잖아요. 미제, 일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미국과 일본에게만 쓴 아주 전매 특허처럼 사용한 적대적 교정국가였는데 두 나라, 그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대한민국도 남조선도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똑같이 적대적 교정 국가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렇게 모든 대남정책, 통일정책, 대외정책을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걸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한국에 나와서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 내 마음 같아서는 조선 바로 알리기 운동, 아니면 북조선 바로 알리기 운동을 호칭을 단어를 쓰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거부감을 느낄까봐 그냥 남한에서 평이하게 쓰는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 그리고 미국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제가 해왔어요. 김진양 교수가 북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북한 바로 알리기 운동은 제가 창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북과 교류하면서 찍어온 영상들을, 동영상, 사진, 자료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PPT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 남한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자체, 학교, 정당, 교회, 성당, 불교,
불교, 민족종교, 전국민의 사랑, 민주노총 사랑, 불러주는 모든 거 다 가서 강연을 해왔습니다. 캐리어가 소모품일 정도로 그냥 캐리어 끌고 다니다가 바퀴가 총알처럼 날아가면 새로운 캐리어로 바꿀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나는 12년 동안 강연을 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보면 겉멋만 들어가지고 북한과 손만 잡으려는 퍼포먼스 위주로 하고 뭔가 통일운동하면 북에 가서 뭐 만나서 악수하고 뭔가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여기에 방점을 두고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맸어요. 보면.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공을 들이지 않고 이남의 우리 국민들이 남한의 국민들이 대북적이라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거 대북적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더 우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북한을 바로 알리기 운동을 했던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북을 바로 알아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방공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북한은 없습니다. 그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시절 유세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도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나는 나대로 강연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캠프를 차려가지고 유세를 하고 공약을 남발하는 걸 보니까 이건 기가 차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대북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대북 선제 타격. 여러분 대북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선제 타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라고 해서 수도권 집중 타격용이라고 하는 그 장사정포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170mm 자주포가 있고 240mm 방사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는 1분에 15,000마리 쏘나기처럼 퍼져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서울 아니면 대전으로 눌렀다 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미사일 그건 쏘서도 안 되고 썼다 해도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장사정포.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 세 대통령들이 평화체제를 유지하려고 대화와 교류를 주장하고 평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남과 북이 민족공존을 이루는데 방점을 두고 다 실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9.19 군사 합의하는 것은 제가 유일하게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가장 남북 교류가 민간 교류가 없는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터무니없는 북을 자극하고 북에 대한 군사적 기초 지식도 없는 유세를 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겠다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제가 서울의 소리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님, 시부님, 목사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매일매일 모든 게 다 비판의 대상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딱 한 가지 비판했어요. 제가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정신병자입니까? 북한을 옹호하게 이런 워딩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못된 대국관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 인터뷰가 있어서 그걸 내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라고 신랄하게 비난한 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고 윤석열 후보는 의도적으로 칭찬을 안 하면서가 아니라 해줄 게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아주 윤석열 후보의 그런 대통령 출마 자체를 나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우리의 예측대로 그 사람이 당선이 돼서 이제 선서식을 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이렇게 윤석 열차는 달려왔습니다. 제가 강연을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할 때 뒤풀이를 하거나 또 질의응답하면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도 많고요. 앉은 자리에 뭐 국회의원들, 저연직 국회의원들부터 현직, 전직 경찰들, 정보와 관련된 사람들도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부터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나보고 전화하고 윤석열 폰번호하고 김건희 폰번호를 적어다 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면은 가서 불안하니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조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아. 불안하다는 거지. 미국을 갔는데요. 저는 해마다 강연을 하고 12월 14일, 15일이면 미국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연말연시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에 들어옵니다. 미국을 갔는데도 누가 우리 대문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두 사람의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치를 갖다 줬는데 미국에서 김치 먹기 힘든데 김치 먹으라고 갖다 준 사람이 목사님 전화 좀 해보세요. 불안해 죽겠어요. 이만큼 우리 민중들은 피부로 와 닿는 겁니다. 텔레비에서 떨어진다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게 온몸으로 체화가 돼가지고 좋은 거는 막 기뻐하고 불안한 걸 받으면 막 불안해하는 게 우리 국민들인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내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디올백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만 올바로 하지 않고 그냥 그릇되게만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만 했어도 이런 디올백 사건이 터지지 않았겠죠. 근데 너무 극단에 치우친 미국과 일본의 거기에 충실한 그런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나라가 파탄나고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윤석열 캠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의 우려대로 지금 어땠습니까? 윤석열이가 취임한 그해 2022년 11월 죽음의 맥주 훈련이라고 하는 한미합동 공군훈련을 통해서 공군훈련, 육군훈련, 해군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그런데 그 공군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700곳으로 나눠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회파시켜버리는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권이 자행합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해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훈련이었죠. 내가 지금 말한 윤석열 취임 첫 해 북한이 73% 이상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도시나 마을이나 읍내 이런 면적은 많지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그곳을 700곳으로 짜게가지고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100대, 나머지 아주 최신의 스텔스기 이상되는 최신의 폭격기가 240대 총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맹훈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3월 9일날 했지 않습니까? 3월 9일날 제일 뭘 먼저 한지 아십니까? 김정은 참수부대를 불러왔죠. 여당 규모입니다. 김정은 참수부대는 여당으로 발족이 됐고 창설된 그 해에 실 예산만 60매력을 했고 240매력을 첫 예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김정은 참수부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북의 수뇌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참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김정은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 생체 확인 기계까지도 도입을 했어요. 철저하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보란듯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시범을 보이는데 하필이면 북을 자극하는 김정은 참수부대 여당을 불러놓고 그 참수하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유튜브나 구글 검색하면 수백 개가 뜰 겁니다. 그리고 2월 5일날 광화문 한복판의 포시즌 호텔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대 국립연구원장, 국립국방과학연구원장, 국립예교원장, 국립통일연구원장 이런 원장들을 불러 모아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의 타이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북진통일입니다. 북진통일을 하겠다는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통일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시절에도 직한을 받아가지고 슬그머니 포기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보란듯이 그 앞에 자유자만 집어넣어서 자유북진정책, 자유북진통일을 하겠다고 각 연구원장의 섹션별로 하나씩 맡아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한 연구원장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북 심리전을 펼치겠습니다. 라디오로 이런 발표를 하지 않나. 대북 풍선비가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거를 국방부도 아니고 통일부의 연구원장이 라디오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하고 거의 전쟁망에 준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 국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도저히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배치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인 자태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두 강대국 두 쌍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국익은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이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 한반도의 분단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동맹을 맺고 통일을 의논하고 통일 정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이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통일 방안, 영원토록 변해서도 안 되는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글자, 민족 공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민족 공존. 민족 공존. 민족 공존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도 통일로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놓고 그 바탕 위에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통일 방안과 통일 담론을 내놓고 서로 수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같은 민족인데 외교 국가 뭐 관계도 아닌데 이익 대표를 둡시다. 그 다음에 또 뭐 대사관급의 규모로 또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러면서 점점 평안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남이 통일이잖아요. 만남이 통일. 통일을 해야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종교교류도 해야 되고 언론인들끼리 교류하고 종교인은 종교인들끼리 작가는 작가들끼리 경제인은 경제인끼리 이런 교류를 하면서 이제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민족 공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민족 공존을 이루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는 자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못된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는 것처럼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단을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락 온도 조절기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뜨거운 온도, 그 다음 온도,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미지근한 온도, 그 다음에 차가운 온도 뭐 이런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레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반도 남북 관계를 마치 그와 같이 자기들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전시 상태, 그 다음 낮은 단계가 중전시 상태, 그 다음 상태가 긴장 상태, 긴장 완화 상태, 평시 상태, 평온 상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미국의 네오콘 그룹들, 유대 방산업체가 주축이 된 이런 자들이 그것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이 생산하는 무기를 남한과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과 태국 이런 많은 나라에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산 장사가 잘 되려면 비가 와야 하고 양산 장사가 잘 팔리려면 햇빛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많이 나야 무기가 팔리잖아요. 전쟁이 쉽게 나요? 전쟁이 쉽게 안 벌어지니까 미국의 정부 요원들이 전 세계 파견돼가지고 전술 쓰고 다니면서 국지전을 유발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이러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민족공존을 이루고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이 막 강해지면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코 남과 북이 교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겁니다. 한미 워킹 그룹은 남측의 민간인들이 북측과 교류할 때 공무원이든지 종교인이든지 예술인이든지 사업가든지 무엇이든지 교류를 하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문재인 당선자는 통일 지향적이고 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지도자가 집권하는 5년 동안 통일의 길목에 들어설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미국이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것 같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을 방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 정보기관이 5.24 대북 첩보부대라는 것이 발전이 된 겁니다. 급조해서 만든 거예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5.24 대북 첩보부대가 생기면서 거기와 관련돼서 나타난 자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문재인 빨갱이를 노래 부르듯이 외쳤잖아요. 여러분, 문재인이가 무슨 빨갱이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말이 안 됩니까? 그것이 미국의 승리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그런 정도로 미국은 치밀하고 미국은 아주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 그냥 항상 좋은 일 해주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미국이 거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고, 제가 분노하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장군들, 현역 장군들이, 여기 주한미군들이 이 남한에 주둔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것을 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주권자잖아요. 주권자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과 장군들은. 그런데 장군들은 진급 못할까, 국회의원들은 다음 재선에 못 나갈까, 미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뭐 세금 실험을 하고 별 5만 가지 폐악질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토를 유린해도 아무도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장군들, 그냥 시민단체들만 좀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공항을 많이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름 휴가 때 보십시오. 주말 때 보십시오. 해외여행 간다고 발이 밟힐 지경에 수만 명이 박을 나가는 공항에, 인천공항.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자주 국방을 못하고, 왜 자기 나라의 국방을 왜 미국에게 의존하고 미국에게 의존하고 자기들은 맨날 허튼 데 돈을 쓰냐 말이에요. 그렇게 주체성이 없고 주관이 없고 주권 능력이 없고 주권의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주권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당선돼가지고 천공이라고 하는 사이비 무속인의 말을 듣고 청와대를 빠져나와서 용산 국방부 청사를 들어와도 그냥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다 거기에 그냥 동조를 한 거예요.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냥 얼빠진 사람들처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태클 걸고 정말 칼목자세라고 할 자세로 그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런 군사적인 근거도 없고 정치공학적인 근거도 없고,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은 우리 5,500만 명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해 주는 거지, 지도자. 그런데 그 청와대 인왕사가 부학산을 지형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핵미사일 폭탄이 청와대 청기와 위에 뚝 떨어져도 끄떡없는 핵주의소를 만들었다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시멘트 건물 10층짜리 국방부 청사 나대지 위에 세우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뭐 내 말을 듣겠습니까? 천국의 말을 듣지. 그래가지고 제가 왜 반대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출퇴근하는 대통령 청사는 13번 게이트입니다. 미국의 13번 게이트. 거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왼쪽에 여기는 캘리포니아 땅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간판이. 또 어떤 데 가면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땅입니다라고. 캘리포니아 안에 샌프란시스코 영토가 있는데 100개가 되는 미군 영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미군 부대, 미군 캠프, 레이더 기지, 해군 기지, 공군 기지 모든 미군 시설 부대들은 샌프란시스코 영토라는 팻말 아니면 캘리포니아라는 영토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도 우편물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국제 우편물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외교, 국방, 통일, 대북 정책의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제가 천공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이비, 무속인이 그냥 근거 없이 내뱉은 말이 우리 한반도의 미래와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미정책, 대북정책, 통일정책 이런 거에 다 그로의 소스가 되었다는 걸 알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무도한 정권, 무지한 정권, 사이비 무속인에게 놀아나도 수치와 모멸감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저 허수아비 같은 윤석열 정권, 여러분 그냥 보아 넘기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얼마나 겁이 없으면 김건희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천공 건진법사, 건진법사 천공, 대통령 부부가 있으면 양대 상대의 사이비 무속인은 천공과 건진법사입니다. 건진법사는 현재 라인 나와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천공은 드러나게 양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를 전쟁에 의해 몰아넣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일본과 미국에 그냥 갖다 바칠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자들의 근거로 털어놓는, 집권자들의 근거에 털어놓는 이런 국정농단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깜빡이가 없으면 자기들 땅이 집값이 오르라고 고속도로를 확 꺾어서 그 자기들 땅 앞으로 내겠습니까? 여러분, 멕시코에서 날리고 시민단체에서 날리고 국회에서 뭐 푸시를 하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잖아요. 김건희, 윤석열, 천공 이 자들은, 또 김건희 일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도 겁 없어요. 왜? 권력을 주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디올백 사건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몇 분 안 남았지만 디올백 사건의 본체는 최재형 목사가 뭐 디올백을 주면서 몰카로 찍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뭡니까? 제가 디올백을 건넨 그 시점을 중심으로 그 앞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간부의 부인으로서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금과 협찬금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전시회를 한다는 명목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다 해놨어요.
후원을 하기 위해서 티켓팅 구입 명목, 또 무슨 이게 요즘 애들 마스코트 하는 그 커버나 콘텐츠의 그 마스코트 같은 것만 또 따로 하는 자회사가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많은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해놓고 그렇게 후원을 받는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그 무렵에는 23개 업체로부터 돈을 협찬과 후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카드사로부터는 4,400만 원, 도이치모터스로부터는 2억 얼마, 게임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이 정도 액수입니다. 여러분, 간땡이가 붙지 않고서야 최고 공직자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이름을 팔아서 협찬을 해달라는데 어느 회장과 사장이 거기 협찬을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검찰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부인이 협찬해달라는데 누가 안 도와줍니까? 그 사건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이게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자,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지금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에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사건 이후에도 한남동 관전에 이사간 이후에도 11월 7일 날 이사를 가서 첫 출근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11월 23일 날 낮 11시 27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남동 관저 대문 앞에 학교 트럭이 딱 섰는데 그 트럭에는 백석대학교라고 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그 트럭이 딱 쓰니까 보초소는 초병이 어딘가 전화하니까 그 대문이 쫙 열리고 유유히 들어가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백석대 선임자 장경영 박사가 고급 소나무 분재 1,000만원, 기본단가 1,000만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긴거리 유성열 두뇌에만 사는 강아지들하고 두뇌에만 사는 거기에 뇌물로 전달해주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돈이 벌었으면, 얼마나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관저로 이사가서도 그 커버나 컨텐츠를 해도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띄지는 않지. 한남동 관저는요, 여기저기 상가나 빌딩이나 아파트 올라가서도 만화원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뇌물과 돈과 협찬과 이런 부정부패를 저질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 김영란법은 너희들이나 지켜. 이 국민들아,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받아도 돼. 이런 마인드로 유성열 김건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로 그냥 한 번에 막 몇십억씩 갖다 막 쓰고, 야 이거 술값해. 나 대선 나갈 거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해야 되잖아, 풀어야 되잖아, 막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5월 되면 3년 아닙니까? 3년이 남았는데 올 12월이 다 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 한번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은 선서식을 마친 그 시간부터 선서식을 하고 그 시간부터 뭘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디올백 특검. 디올백 특검은 디올 한 금에 300만 원짜리 중공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저 말고 저 다음 대기자들이 들어갈 때도 양손에 명품 백화점에 선물들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통보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특검해야 되고, 두 번째 청공 특검, 세 번째 건진모 특검, 네 번째 김건희 일가 특검. 김건희 아버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인어른 김충식 씨, 장모
사무실에서 얼마짜리 은행장부 증명서가 발견됐습니까? 1년 3,600조 은행장부 증명서가 발견이 돼도 나라가 조용합니다. 1경 이 경을 치러봐. 그 경은 아니고요. 근데요, 그 김충식 씨가 몰래 카메라에 또 들켜가지고 한 말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부산 엑스포 싸웠잖아. 그거 우리가 일부러 져준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주류 언론들, 야당들 일절 아무 말 없어.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어록을 빗대서 얘기하자면 이 정도면 나라 말아먹어도 그냥 신경 안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응? 이 정도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야 돼. 폭동이. 맞습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의 양반들만 사는지 오히려 쟤들랑 미국에서 최목사만 길길이 남기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실수하고 있어. 이거 내가 국민정서도 모르고 나만 길이 내가 알고 있는 고지식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거 하는 걸 거야. 그렇지 않고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호소하고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시위에 폭동에 나 폭동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대통령 청사 앞에 모여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진상규명하라고 그렇게 많은 수백억을 쏟아부으면서 수십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런 총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그렇게 다 까불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알 수 없는 어떤 흑막에 의해서 뭔가 국익은 내팽개치고 특정인의 아니면 장인어른의 그 사업이나 특정의 어떤 사업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저준다고 하는 게 이게 밝혀졌다면 비싼 사우디 왕세자가 김건희 윤석열이 사는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하고 첫 손님으로 와서 오차를 하고 갔는데 그때 아주 의장대가 멋지게 의장대가 환영했잖아요. 근데 총칼로 이렇게 입장하게 하고 그때 거기서 모종의 미락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게 엑스포를 미리 저주기로 했다면 그때 얘기가 오지 않으면 오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요. 우리가 외교를 손 놓고 있어도 기본적인 그 우리의 외교 노하우만 가지고도 적어도 그거 5배 이상은 받습니다. 그게 몇 표요? 몇 표 받았다고요? 29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상당한 윤석열 정권의 모략이 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밝혀져야 되고 저는요 다 의심이 들어요. 이태원 참사가 159명이 운명하셨다고 하는데 나 그거 숫자 믿지 않아요. 이 정권은 국민들이 150명대 사망자 숫자와 160명대 사망자 숫자가 다르니까 한두 명이 더 죽었는데도 그냥 159명으로 그냥 못 박아둔 것 같아요. 아마 16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기자도 누구 간에 아무도 영화제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 병실을 다 공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 수 없어요. 159명이 더 되는지 훨씬 더 넘는지 아무도 이게 카운트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의 주어진 시간은 저는 여기서 원고 없이도 10시간이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딱 1시간 하시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라고 하셔서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저의 공식 강연 발언은
요걸로 하고 질의응답으로 제가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다녀온 얘기, 명품백 얘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뭐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요즘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아시죠? 뭐요? 비조. 아, 그거는 좀 나중에 3년은? 너무 길다. 네, 3년은. 네, 지민비조는 뭐 사자성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3년은 너무 길다. 네. 다들 그런 생각 동의하실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도 지금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를 않고 있었던 게 이제 조금씩은 기류가 조금 바뀐다고 그렇게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로서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투표로서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본 권리 한 투표를 정말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표를 우리가 축적 분위기를 해서 정말 이제 악은 사라지고 정의는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목사님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에 그래도 빨리 우리가 다 함께 축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좀 가지고 있을지 여러 분야에서 다 모두 다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이게 진실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우리 한국과 한국은 정말 더 암울한 시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네, 요즘 당연히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해줄 수가 없고 저희는 그물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물이 그러면 말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물이 되어주시려면 늘 제 주변에 얼쩡거려 주셔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투표 날이 되면 보통 젊은이들이나 지식인 친구들은 다 산으로 놀러 가고 땅 벌림 보러 가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7, 8페이지 되는 선거 벗고 그거 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잘 선택했으면 좀 표를 확실하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 찍는 거는 이거 나쁜 말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투표율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혹은 형제들 더 나아가서 부모님 또 이웃들까지 또 뭐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 교우분들 이런 분들까지 왜 이렇게 돼서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왜 심판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 심판의 당위성을 그렇게 영부인이라는 여성이 대통령과의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같이 직무를 본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 영부인이 국정농단을 하고 영부인이 대통령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이 올라가는 사진에 대통령은 아웃풋으로 잡히고 영부인이 인풋으로 잡혀가지고 대통령은 그냥 언저리에 있는 이런 나라는 증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영부인은 또 천공이라고 하는 무속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 나라는 지금 무속으로 지탱되고 있고 무속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전도하듯이 포기하듯이 그렇게 설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무엇을 하든 현재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수권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정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럴 의지도 없고, 개혁의 의지도 없고, 4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있지만 다 그냥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채워졌어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작년에 호스트바 출신의 여사의 그 지인이 어떻게 의전비서관으로 와가지고 뽀젓이 앉아가지고 학력 위조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들통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들통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학교 폭력을 저질러가지고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밝혀진 거 보니까 이제 학력도 위조하고 또 추적을 해보니까 호스트바 출신의 이런 남자를 갖다 의전비서관으로 앉히고 강원도 강릉의 우사장 아들, 황 사장 아들, 윤 대통령하고 지인의 아들 갖다 오고 지금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문화 홍보실에 갖다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이에요. 코로나 콘텐츠 직원들 갖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보니까 부속실이 뭐 별도로 뭐가 필요합니까? 애초부터 그럴 요란을 했기 때문에 부속실도 안 두고 특별감찰실도 안 두고 민정수석실도 안 둔 겁니다. 왜? 5년 동안 어떻게 해먹을 계획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안 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정권 반드시 우리 풀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들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정공력이 나오는 건데 그게 거의 완전히 아주 최하위로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머신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결제하는 기계가 아니라 쌓여져 있잖아요. 집무실에. 그거 하고 술 마시다 합시다 하고 술 마시다 하고 3시간 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어요. 50명, 60명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니까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가면서 내부에 있었던 거를 고발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근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출근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에 한참 오르는데 술 먹으러 갔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청와대 인근 종로에서 관저에서 12시에 나와가지고 최소의 경호원들만 데리고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저로. 그러니까 그 교통을 통제하는 그 해당 경찰 간부가 여기에서 제보해도 들어주지가 않으니까 내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썬데이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탐사회사. 그 썬데이 저널의 최고회가 되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총판에 의해서 사살됐잖아요. 대통령 유고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현직 대통령이 알코올에 취해서 블랙아웃 상태에 3시간만 빠지면 여러분은 유고 상태에 있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허구한 여러분의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말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해요. 대통령 잘못도 가지고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질문도 보다는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국민들이 이 현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속으로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할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분노가 표출되고 난 후에 총선에서 그 민주진보 그리고 민족주의적 우리 그 국민들이 반드시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탄핵도 가야 되지만 저는 중요한 게 이런 정권하고 함께 부역한 이 언론사들이나 그 언론사의 그 못돼 처먹은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의 이 그 범죄 행위들이 그리고 그 가족 일가들이 저지른 그리고 그 부하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이미 혐의가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저는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감추고 그거에 대해서 함구한 것들이 모종의 서로의 늘 지금까지 검찰들이 그 민주진보 인사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보낼 때 사용하던 아주 악랄하고 모질게 그 혐의를 엮어서 만든 것처럼 이런 언론사들 반드시 그 혐의들 제대로 다 그 아주 샅샅이 수천 번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해서 이 자들을 모두 처벌을 해야 제대로 다음 세대가 우리가 정말 정의롭고 정말 민주적인 그런 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 설파해 주시고 또 이 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숙지하고 지난 4년간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언론사들이 그런 이 한마디로 국힘 같은 그 반민족 사실은 역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단체 그런 그 정당 해산시키고 국힘이 갖고 있는 재산 다 몰수했어야 됩니다. 그거 몰수했으면 지금 국힘이 아마 그런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보수도 아닌 이 수구 집단들이 완전히 절멸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뭐라 그래야 돼요? 법치주의자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드시 좀 다음 정권 또는 다음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특검도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목사님 좀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고소고발을 다 할지라도 국힘당은 제도권 정당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저는 얘기하느냐 제 강연이나 인터뷰 들어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국힘당은 역적 패당입니다. 맞습니다. 제도권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이익 집단을 부리고 역적 패당들이고 매국노 집단이지 과연 그냥 순수한 보수의 정당은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킬 것은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보수의 당 아닙니까? 진보당이라는 건 고칠 것은 고치는 개혁의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조중동 언론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꼭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조중동이라는 말을 바꿔야 돼요. 이것부터 고쳐져야 언론이 깨게 합니다. 조중동이라는 말 대신 뭘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방공중이라고 방공중. 방씨, 홍씨, 김씨 이 일가들이 족벌체제를 운영하면서 모든 언론 카르텔, 언론 권력을 쥐고 흔든다는 걸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조중동 보면 그 조선일보 직원들 중에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지만 중앙일보 직원들, 동아일보 직원 중에도 100%는 안 해요. 거기서 우리 못지않은 진보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고 방씨, 홍씨, 김씨 일가들이 운영하는 조중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조중동보다는 방언김이 더 확실하다. 방언김이 더 확실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재산의 비율을 봐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전히 그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개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치 권력, 하나는 언론 권력, 이 두 권력, 양대 권력이 있으면 그 안에 가운데 자본 권력이 또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자본 권력이 두 권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가 오늘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됐잖아요. 이거 껍데기로는 윤석열 김건희가 파견한 거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그건 자본 세력이, 자본 권력이 한동훈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윤석열 정권 천공도 이 언론 권력과 자본 권력에 의해서 반드시 내침을 당하고, 그냥 이용만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그런 꼴도 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탄핵당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런 말로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주기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기득권을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들의 비리를 파헤쳐야 되는 언론이, 그 언론 자체가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 조중동 같은 이 레거시 미디어를 견제해야 되는 진짜 또 다른 언론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뉴미디어, 대한 언론과는 또 다른 의미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언론 지형도도 새롭게 지금 짜져야 될 정도로 한국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저한테 그런 글을 쓰고 얘기를 해줬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보고 진주에서 적군을 끌어안고 뛰어든 논개의 비유를 하면서 하는 말이, 최재형 목사님은 논개인데 적장을 끼안고 강물로 뛰어든 논개인데 한국의 언론은 최재형 목사님을 구해준 게 아니라 적장을 구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의 언론은 믿으셔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사건이 나면서 많은 언론이 저를 인터뷰했지만 인터뷰가 올바로 나온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제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보도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YTN, JTBC는 완전히 저를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왜곡해서 보도를 했고, 한겨레 경향은 아예 한 번도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난리고 외신도 난리를 치는데도 처음에 이 사건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향신문은 쥐죽은 듯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노크를 했다니까요. 경향신문에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내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는 것을. 취재 안 하냐고까지 내가 물어봤어요. 경향신문. 근데 다른 인터뷰에 많이 나가셔서 그걸로 저희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해요. 너무나 깍쟁이라고 알겠잖아요. 그리고 한겨레는 잠잠하길래 한겨레 발전 연대라고 한겨레 직원 출신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푸시를 하고, 왜 이 사건 안 다루냐 한발년에서 푸시하니까 그제서 마지못해 신입 여기자를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서울이 집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 언론도 진보 언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남북 끌어가지고 화끈거려가지고
요즘 며칠 어간 동안 그 한겨레 신문 윤정기로 화강신문 발행하는 거 폭로한 거 아시죠? 화강신문 남녀오랭개교 그 브랜드 신문이 화강신문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 교단지 신문이지, 그거를 몰래 생쥐같이 한겨레 신문 윤정기에서 돌리고 있는 거야. 발행하고. 그런 곳에 그럴 수 있어. 돈 내는 건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겨레는 올바른 민족 전문지가 없어서 7만 명의 독자가 푼돈 모아가지고 코모드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민족의, 우리 한겨레의 정신을 담아내자, 민족 전문지를 담아내자 했는데 해피는 일본의 그 종교를 신문을 발간하는, 내가 극비리 알아보니까 한 달에 1억 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비용, 인쇄해주는 비용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화강신문 그걸 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김선수 TV하고 경북 영주 연설할 때 내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신문까지.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민족 정기로 나는 보는 거예요. 민족 정기로 왔을 때 어떻게 이 한겨레라고 하는 정신을 저런 일본 종교로 좀 먹어도 침투를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창립 30주년, 한겨레 신문사 창립 30주년 때 한겨레 사장이 그 일광신문 그 남녀오랭이 그쪽에 감사패를 줬더라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 보니까 교류한 지가 17년, 18년이 됐습니다. 그 찍어낸 지가. 여러분, 이런 언론의 지형이라는 걸 여러분이 하시고, 언론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서 순수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제도권의 언론들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일은 미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언론이나 전세계 200개 언론의 모든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측면지원하고 저를 공격하고 저의 비리를 오히려 비리를 파헤칩니까? 이 사람 비리 파헤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를 공격하고 권력자를 두둔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맞짱 뜬다는 이유로 이 무지랭이 같은 저를 재미없고가 여기 와가지고 뭐라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혼자 맞짱 뜨는데. 나는 어떤 정당을 등에 입은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떤 막강한 통일운동단체에 가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통일운동을 하면서도 통일운동단체에 가입된 적도 없고 정당에 소속이 된 적도 없는데, 아무 소속과 아무 단체 일원이 아니고 홀로 개인이 저 살아있는 정부가 맞짱을 뜨면서 단 하나 무기라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무기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맞짱을 뜨는 건데 저를 짓밟고 그냥 그렇게 이 언론이 가장 앞장서서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 파악하고 적응하게 해서 저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나는 복수합니다. 복수의 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광주에 지난번에 강연했지만 난 마음에 있는 말은 다 해요. 옳다고 얘기해요. 전두환이가 자연사하고는 광주 시민 여러분 책임입니다. 나는 누가 최재형 목사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우리 어머니를 배를 가르고 우리 누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면 나는 그 새끼 끝까지 쫓아가서 나 복수해서 죽일 거야. 목사라고. 진짜입니다.
그냥 자유자재로 내주냐 이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은 용서가 안 되는 대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항정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게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뿐만 아니라 카톨릭 포함해서 기독교가 넓은 의미의 기독교가 사랑, 평화, 용서 이런 브랜드를 자꾸 양산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예수의 정신은 그걸 기초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집행되고 작동되고 사회가 작동되고 200개 나라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언론 또 언론이 응징과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오죽하면 드골 시절에 왜 언론 부역자들을 사용을 시켰는가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데는 언론의 99.9% 언론의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99.9%입니다. 언론의 책임. 맞습니다. 그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 언론과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그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시민의 저항이 있어야 언론도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언론 권력, 자본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에 저항하는 것만이 올바른 시민의 본분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익제보자로서 그 대상이 영부인이라는 것뿐이고 그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미국을 수수하고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가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 구중문벌 속에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 범죄 얘기를 하는 것을 증거 채집을 해서 공개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언론이, 권력에 하는 언론들이 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도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삼천동자도 알 것이고, 그렇게 반박하는 그들도 더 속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렇게 알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은 언론 부역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하람 버플러 하시는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까부터 계속 손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짧게. 목사님,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북한이 이따금씩 나오는 그 북한 TV를 보게 되면 우리 소문 듣는 거하고 틀리게 북한 그 평양 시민들이 출퇴근을 하는 거 볼 때도 그렇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그 표면상의 인상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우리 듣는 거하고는 틀리게 행복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 자주 다니는 우리 목사님, 내가 궁금한 거는 북한 시민들이 표면상에서 나타나는 그 행복 지수하고 우리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비기면 행복 지수가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은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행복 지수는 나도 조금 언쟁을 하다가 아이고 재미로 도가 할 일이 없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고국당에 와가지고 빨갱이 노릇이나 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런데요,
아파트 있고 이런 거 북한이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한국의 자본주의의 이런 산유물인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도해지의 모든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러 갈 게 있다고 남치면 합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뭘 가지고 갈 게 있어? 뭘 줄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행복 지수가 높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행복 지수가 높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북한 발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고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고아 수출 1위입니다. 전 세계. 홀트 아동복지회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런 아동복지단체를 통해서 미국, 유럽에 고아를 수출한다고. 세상에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고아를 수출합니까? 사람을 수출합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수출합니까? 내가 미국에 살 때는 우리 아파트 후문 쪽에 오래된 미국 영감님하고 할마씨가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증언하는 거 보고 난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충격이 아니라 그냥 핀 돌을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나한테 얘기해주는데, 미국의 우체국 이렇게 우체국 가방 있잖아요. 독특한 가방. 거기 안에 한국의 아이를 집어넣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택배 배달하듯이 아이를 고아를 배달했대요. 가가지고 주문하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요즘같이.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활달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90057 8가 27번 아파트에 한국에서 온 입양된 아이 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체국을 통해서 홀트 쪽에서 비행기 내리고 그걸 보내주면 우체국한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고아가. 한국 고아가. 그러면 그 우체국은 그 아이를 업을 수도 없고, 그 자기 그 아이 있는 가방이 있구만 이렇게 망사 같은 거기다 넣고 자전거 타고 다녀가지고 그 해당되는 집에 아이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의 고아 배달 수출국이 됐는데, 북한은 거꾸로야, 거꾸로. 북한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 고아가 남과 북이 똑같이 양산이 됐어요. 남한에도 전쟁 고아가 생겼고 북한에도 전쟁 고아가 생겼는데, 우리는 수출해가지고 없애버렸지만 아이들을. 북한은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몽고, 중국 이런 나라의 교사들을 딸려가지고 위탁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오자고 위탁교육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부복구가 끝나니까 다 데리고 왔어. 그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올라간 나라, 제정신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 새끼들을 팔아먹는 나라가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제 새끼는 전쟁 고아를 할지라도 끝까지. 그래가지고 전쟁 고아 안에서 연영국 총리도 나오고 지금 최선희 외무상도 나오고 그 고아들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재들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교육부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수영을 가르쳐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요, 초등학교 가도 수영장이 있고, 여기 탈북자 선생님이 계시지만 고등중학교 가도 수영장 있고 그래요. 미국에도 수영장은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민국에도 없는데 북한은 수영장이 학교마다 딸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생명과 네 생존을 위해서 수영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나라고 해서 수영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70년이나 낙후돼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그제서야 그걸 도입을 하는 거예요. 생존 수영법. 어느 나라가, 어느 쪽이 더 교육법이 더 현실적입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걸로만 악마화하고 네거티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거를 배우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각지대를 알려주고 그런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두둔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공육점을 찾자는 겁니다. 역사적 공육점. 똑같은 인물인데 남한에도 묘지가 있고 북한에도 묘지가 있어. 독립
북한도 독도 우리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위안부 문제 요만큼도 틀린 게 없어. 위안부 문제 우리하고 똑같고 독도 문제 똑같고 다 민족적인 공유점은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제가 쓰고 손정호 목사님과 합수를 해서 연구위원들이 연구하고 6.25 전쟁 한쪽은 북침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남침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둘 다 맞아. 남침도 맞고 북침도 맞아. 목사님들이 어떻게 맞습니까? 6.25 전쟁과 한국전쟁은 달라.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국교육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에 북한의 김일성 집단의 땡크를 보고 내려왔다. 요것만 강점을 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보다 1년 반 전에 이미 남가국은 780회의 교전을 벌여서 이미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 남가국이 1년 반 동안 교전이 벌어진 연장선상에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주입한 거야. 탱크로 몰려내는 김일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1년 반 전에 옹진만도전투, 개성전투, 양양전투 그 전적비가 다 남측에 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보세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1000명 이하가 죽으면 교전, 1000명 이상이 죽어야 전쟁인데 1000명 이하로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범어사, 대구 동어사, 동화사, 장춘사 이런데 시시무예를 안치해서 포화상태니까 헬기를 타고 동작동 한강을 돌다가 여기로 낙점한 거예요. 거기 국궁멸종. 그래서 지금은 국민멸종이지만 그때 국궁멸종이었다고. 그만큼 많은 희생자가 난 거예요. 6.25 전쟁 전부터. 그러고 그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게 이승만의 국방경비대, 국방부. 남한 측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침도 맞고 6월 25일 날 내려온 거는 북에서 내려온 거는 남침이 맞고. 그러니까 어떤 시기 어떤 거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북침이냐 남침이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 넓은 그림으로는 한국전쟁은 6.25 전쟁 1년 반 전을 거슬러서 전체가 한국전쟁이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그 이전에는 국직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정필 증언도 있고 이 국방부하고 국방 그 기록을 해가지고 전쟁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면 그 다 나옵니다. 뭐 남측에서 먼저 저 해주까지 공격을 하고 그랬잖아요. 6.25 전쟁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가리키고 반김, 김일성을 안보하고 북한을 안보하는 반목적인 것, 반통일적인 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정보부 산하에 뭐 국정원이든 안기부든 중앙정부든 그 정보부 산하에 국가 예산으로 국책사업으로 북을 왜곡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반공격으로 북을 안보해서 미국한테는 접수 따고 영구적인 분단을 해체하는 정책을 해온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북은 만족합니다. 만족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요거 하나 또 얘기할게요. 우리는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데 북한에 가면 열흘을 누워도 앰뷸런스 소리 통 들을 일이 없어. 왜? 응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 거기다 예방의학이에요. 의사들이 몇 가구다 한 명씩 담당 의사가 있어요. 담당 의사가 있어가지고 예방의학 위주로 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걸 내가 보니까 아이가 막 뒷다리 다리 두 개를 잡고 이렇게 거꾸로 하더니 엄마가 위로 올라오고 아버지가 뒤를 탁 치니까 떡 먹고 취한 애가 떡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칼을 안 쓰고 수술을 안 하고 약물을 안 쓰고 민간요법으로 고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렇게 예방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같이 의학기술이 뛰어나고 화려한 먹거리, 의식주가 풍요와 일패는 아니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행복지수가 높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났습니다. 1시간 강연 한 30분 정도로 해야 되는데 박수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